네, 최근 일본 유명 제약사가 만든 건강 보조식품을 먹고 숨진 사람이 4명으로 늘어나면서 공포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신장 질환으로 치료를 받거나 건강 이상을 호소하는 사람들도 늘고 있는데요. 일본 정부는 건강식품 전체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네, 한편 일본 전역에서 연쇄 구균 독성 쇼크 증후군이 급증해서 일본을 찾는 국내 관광객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들 백순영 가톨릭대 의대 명예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일본의 한 제약회사의 건강보조제로 인해서 4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이 건강보조제에 붉은 누룩이 들어갔다고 하는데 어떻게 된 일인지부터 좀 짚고 넘어가 볼까요? 예, 붉은 누룩, 홍국이라고 하는데요.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유통되고 있는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예, 콜레스테롤을 낮춰주는 효과가 있다고 그래서 많이 사용되고 있고, 이것은 2200년 전에 이미 중국 한나라의 황제인 유방이 이미 그 효과를 인정한 상황이었고, 장시간에 걸쳐서 우리가 알고 있는 기능식품이긴 한데, 이 홍국이라는 것은 사실은 이 물질 자체는 아닙니다. 이 쌀에다가 이제 발효를 시켜서 홍국이라는 것을 만들게 되는데, 그럼 우리나라에 지금 유통하고 있는 홍국이 전부 유해한 물질이 들어가 있느냐 하면 그것은 아닙니다. 예. 홍국 자체는 무해한 물질인 건 분명한데, 일본에서 이제 그 고바야시작이라는 대기업이 만든 그 원료 홍국에 어떤 우리가 알 수 없는 미지의 물질이 원인 물질이 돼서 아마 그것이 독성을 나타낸 것으로 보여서 아직까지는 그 원인은 알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 그럼 지금 이게 그러니까 홍국, 붉은 누룩이 아니라 미지의 성분이라고 말씀하신 그것 때문일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오랜 기간 먹어왔던 홍국이라는 것은 큰 유해한 물질이 아닙니다. 이게 국이라는 걸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예, 홍국 그러니까 붉은 누룩이지만 네. 우리가 누룩이라는 것을 많이 써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막걸리 같은 걸 만들 때 우리가 쌀로 만드는데 쌀을 일단 전분을 당화를 시켜야 그 당을 알코올로 만드는 효모가 막걸리를 만드는 것이거든요. 거기서 이제 그 중간이 곰팡이가 누룩을 만드는 이런 상황인 거죠. 일반적으로는 아스퍼질러스라는 그런 균이 곰팡이가 만드는 것이 누룩인데, 네. 홍국은 좀 다릅니다. 홍국은 모나스커스 또는 아스퍼질러스가 만드는 누룩인데 빨간색을 띠기 때문에 우리가 무해한 색소로도 옛날부터 식용색소로 사용해왔던 것이기 때문에 이 홍국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닌데, 여기에 시트루릴이라는 페니실린계가 만드는 독성 물질이 있습니다. 이것이 혼입될 경우에 있어서는 사실은 간 독성을 일으키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가 있어서 그 건강식품 보조식품에 있어서 그 기준을 0.5 mg per kg이라는 아주 낮은 농도의 물질이라도 들어가 있으면 허가를 안 한다는 기준이 있는데, 지금 이 문제가 되는 홍국에는 그 시트룰이라는 물질이 들어가 있지 않았기 때문에 미지의 물질이라고 하는 것이죠. 예, 이 제약사의 건강보조제를 먹고 사망한 첫 번째 사망자의 사례를 좀 살펴보면 1월에 신장질환으로 숨졌다고 하더라고요. 그 이후에도 신장 장애로 입원했다는 신고가 거의 30건 가까이 접수가 됐다고 하던데, 이러한 성분이 좀 신장에 무리가 됐던 걸까요? 그게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왜냐하면 이분이 지금 신장 질환이 있었던 분이기 때문에, 또 대부분의 환자들이 신장이 문제가 있으신 분들이 중증으로 가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이 2, 3년간을 계속 복용을 하고 있었는데 최근에 이제 사망하신 거예요. 4명이 사망을 하셨는데, 실제 그 미제 물질이 혼입된 그 고바야시 제약의 그 홍국 원료 제품은 23년 여름경에 아마 만들어진 것으로 보여갖고서 그것이 아직도 6.9톤이나 시중에 유통되고 있어요. 네. 고바야시 제약이 자기네 제품에만 쓰는 것이 아니라 그 이외에 일본의 전역에 음료라든지 건강보조식품의 보조제로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과연 그것이 얼마나 퍼져 있는지, 앞으로도 또 신장이 약한 사람들이 그 물질에 의해서 질병으로 진행될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 아직까지 미지이기 때문에 아주 지금 불안한 상황인 것이고요. 이 상황이 얼마나 지금 오래 갈지는 알 수가 없는 것이, 이 미지의 물질이 아직까지 밝혀지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 물질이 밝혀져야 그것이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문제가 될지 안 될지 그걸 알 수가 있는데, 아직까지는 그 원인 물질 자체가 알려져 있지는 않은 상황이고 지금 분석 중에 있습니다. 근데 일단 식약처에서는 이 일본산 붉은 누룩이 포함된 건강식품에 대해서는 이제 수입 금지 조치를 내렸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붉은 누룩 때문이 아닐 수도 있는 부분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붉은 누룩 그 자체가 아닙니다. 붉은 그러니까요. 누룩은 뭐 전 세계적으로 만들어지고 있고 예. 사실은 유럽에서도 한번 문제가 된 적이 그 시트른이라는 물질이 간독성을 일으키기 때문에 문제가 된 적이 있어서 이런 기준이 생긴 것이거든요. 네. 근데 일본의 그 고바야시 제약의 그 원료는 우리나라에 수입된 적은 없어요. 아, 예, 그럼 그리고- 아직 우리나라에는 뭐 유통이 되고 있거나 하는 거는 아니고요. 그런데 문제는 네. 그것이 유통되고 있지는 않지만 네. 그 물질이 혼입된 것은 다른 제품에도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물질이 뭔가를 밝혀내야만 예. 우리나라에서도 어떤 조치를 할 수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 그래서 일본에서도 지금 한 7천여 정 된다고 그러는데요. 홍국 네. 관련 제품들이. 그 모든 기능성 식품들, 음료들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네. 사실은 목표가 없기 때문에 시트루닌밖에 할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근데 지금의 원인 물질은 시트루닌은 아닌 것은 분명합니다. 자, 그렇다면 그런 상황에서 우리나라도 좀 건강보조제 전반에 걸쳐서 좀 선제적인 조사가 필요하지 않냐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과연 가능할까요? 우리가 지금 시중에 유통된다기보다 해외 직구가 굉장히 많거든요. 예. 그렇죠. 그럼 해외에서 직구되는 모든 브랜드를 다 검사를 해야 되는데 시트루닌이 아닌 어떤 물질인지도 모르는 것을 지금 상황에서는 분석하기도 좀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죠. 아,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즘에 이제 엔저 등의 영향으로 일본을 찾는 관광객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일본에서 연쇄 구급 독성 쇼크 증후군, 참 이름도 어렵습니다. 요 전염병이 지금 유행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 전염병이 어떤 건지부터 좀 설명해 주시죠. 그래서 우리가 의대 미생물학 가르칠 때도 스트랩토코커스, 파이오젠스 이렇게 이름들이 다 어려우니까 예. 연세대학에서 그걸 우리말로 바꾸자 그래서 이게 모양이 네. 사슬처럼 생겨서 사슬알균이라고 그러거든요. 아, 네, 그렇기 예, 때문에 예. 스트랩토코커스라는 것이 원래 연쇄상 네. 이렇게 연결된 구슬 모양으로 된 것을 나타내는 균인데 이 균이 우리 뭐 주변에 많이 있고 주로 어린아이들의 인후통을 일으키는 그런 병이기 때문에 실제로 감염성이 그렇게 높지도 않고 그렇게 위험한 병도 아니고 항생제도 잘 듣는 병입니다. 네. 그런데 이 균에 감염되어서 독성 물질이 생성되고 이 균이 몸속에서 증식을 하게 되면은 사망에 이르기까지 하는 그런 무서운 질병이 지금 된 것이거든요. 그럼 지금까지 이렇게 있었던 것이랑 이 균이 뭐가 다를 것이냐 하는 그러게요. 부분이 있는데 사실은 일본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 이 STSS라는 이 원인 병원균인 경우에 있어서는 이 사슬알균이 좀 변종이 생긴 것이 아닌가 그런 우려가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예. 그래서 아직까지 다 밝혀지지는 않았고 일본에서도 많은 환자가 생기고는 있지만 아직까지 그 정확한 기전이 밝혀져 있지는 않습니다. 예, 변종일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감염 속도도 상당히 빠른데 그렇다면 이 전염력과 치사율은 어느 정도나 되고 있나요? 이것이 중증으로 가게 될 경우 치사율은 뭐 미국의 CDC 보고에 의하면 30% 이상은 될 것이라고 그러고 그런데 그 30% 이상이라는 것은 사실은 면역력이 약하신 분들, 고위험군, 고령층인 사람들의 치사율이 그렇게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지금 일본에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은 다른 것이 50대 이하에서 30% 이상의 치사율을 가진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전염성이 굉장히 강해졌어요. 네.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에는 이 원인균을 빨리 배양을 해서 이 전체 유전자를 분석을 함으로 해서 이 균이 그럼 어떻게 다른 것이냐 하는 것과 이렇게 만약에 변종이 생겼다 그러면은 항생물질에도 잘 안 들을 가능성이 그쵸. 있거든요.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는 이것이 코로나19 기간 동안에는 환자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었어요. 일본은 600~700명이었던 것이 작년에 900명을 넘어갔고 올해는 더 많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예. 그럼 왜 이렇게 전염성이 높아졌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 해석은 뭐 여러 가지 분분할 수가 있는데 일본의 미생물을 연구하시는 교수님들의 생각은 코로나19 기간 동안에 코로나에 걸린 젊은 사람들의 면역력이 상당히 많이 변했을 것이다. 그 변한 것이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알 수가 없지만 이런 균들이 감염되었을 때 어떤 이상이 생기는 것이 아닌가 하는 뭐 가설을 세우고 있는 상황인데 이것은 뭐 증명된 바는 없고요. 예. 하여튼 뭔가가 일본에서 나타나고 있는 이 사슬알균, 스트랩토코커스 파이오젠스라는 이 병원균에 대한 특성은 상당히 많이 다르고 감염력, 전파력도 상당히 강해진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이것이 과연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 어느 정도의 감염력을 가질 건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보고된 바는 없지만 뭐 분명히 들어오긴 들어왔을 겁니다. 하지만 감염력이 낮다면 그 환자 한 사람에서 끝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전염될
유행할 그럴 가능성은 굉장히 낮아 보이기는 하지만 모니터링은 확실하게 해야죠. 이 감염력이 높다 하셨잖아요. 코로나처럼 그러면 이렇게 대면에서 바로 감염되고 요렇게 되는 겁니까? 아, 그거하고는 많이 다른 것이요. 코로나19는 코로나라는 바이러스 아닙니까? 예, 예. 그래서 호흡기 증상이 나타나고 많은 기침을 하면서 다른 사람들한테 네네. 비말로 전파를 시킬 수 있고 예. 뭐 다른 여러 가지 공기 감염인 경우에서는 같은 공간에만 있어도 감염될 그쵸. 가능성이 있는 굉장히 높은 전염성을 가진 바이러스들인데 네. 이것은 세균입니다. 그래서 일단 증상이 나타난다 할지라도 그렇게 기침을 많이 한다든가 그런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물론 인후에 증식하고 있는 이 세균들이 대화를 하면서 혹은 기침을 하면서 다른 사람한테 전염시킬 수 있지만 코로나나 이런 바이러스들만큼 감염력이 강하지는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전파력은 굉장히 약했었다고 볼 수가 있죠. 근데 그건 지금까지 일반적인 우리가 알고 있는 의학 상식인 것이고 이 지식이 과연 새로운 연구에 의해서 이 세균은 이 병원균은 예전의 것과 좀 다른 점이 있다 하는 것이 알려지게 된다면은 뭐 어느 정도 공포의 대상은 될 수 있습니다만은 그렇다 하더라도 아직까지는 이 항생제가 잘 듣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기에 진단하고 치료한다면은 중증으로 가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고 또 일반적으로 많은 어린아이들이 감염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가볍게 앓고 지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면역력도 상당히 많이들 갖추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 균에 의해서 사망하는 케이스는 그다지 많은 사람이 나타날 것 같지는 않아 보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조기에 좀 진단하고 치료하는 게 중요하다고 해주셨는데 앞서 증상에 대해서 기침 이야기를 해주셨잖아요. 좀 초기 증상에 기침 이외에 다른 증상이 있는 건지. 거의 기침은 좀 적고요. 예. 인후통이라든지 뭐 두통이라든지 또는 증상이 심해지면 고열 같은 것들이 나타나는데 대부분 감기 초기 증상하고 비슷합니다. 그러다 대부분 나아버리게 되는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네. 이런 호흡기에 의한 비말에 의한 감염보다는 오히려 몸에 상처가 있을 때 상처에 감염되는 것이 직접 접촉에 의해서 감염되는 것이 훨씬 크기 때문에 예. 수술 후에 환자들, 면역력이 많이 떨어져 있는 아픈 사람들, 상처가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주의해야 되고요. 이 상처를 잘 소독하고 여기를 잘 덮어줌으로써 다른 사람한테 감염시키지 않게끔 하는 것이 중요하고 결국은 똑같습니다. 일반적인 위생수칙, 우리가 손 잘 씻고 뭐 여러 가지 마스크 쓰고 하던 코로나 때 하던 것들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부분들을 잘 하면서 또 하나 위생수칙을 지켜야 될 것이 네. 자기가 상처가 났을 때 주의해야 하는 것과 또 수술한 후에 면역력이 떨어지는 사람하고는 좀 직접적인 접촉을 하지 않는 것, 접촉을 한 후에도 위생수칙을 잘 지키는 것 이렇게 몇 가지 더 부과할 만한 그 위생수칙 준수라는 것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과거에도 우리나라에 이 전염병이 유행한 적이 있었을까요? 여러분들이 아마 성홍열이라는 그 질병을 잘 아실 텐데요. 이 성홍열이라는 것이 뭐 거의 같은 세균에 의해서 감염되는 것인데 우리나라에서 보면은 이 성홍열이 2급 전염병으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발생하면 바로 보고가 되게 돼 있거든요. 예. 근데 뭐 그다지 최근에 와서 더 유행한다는 보고는 아직은 없고요. 네. 또 지난 5년간 이 STSS의 보고는 2건에 불과하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뭐 그다지 이것이 중요한 질병이라고 여겨지지는 않는 상황이고 전 세계적으로도 보고가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다만 한 가지 좀 다른 점은 우리나라 지금 현재 병원이라든지 의료 상황이 굉장히 좀 나쁘기 때문에 예. 환자가 들어왔을 때 그 환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진단을 하고 이 진단명을 내는 것이 좀 소홀하지 않는가 지금으로서는요. 그래서 방역 당국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모니터링을 해서 우리나라에 과연 이 병원균이 어느 정도 있는가에 대한 모니터링은 철저하게 좀 더 강하게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미리 예방할 수 있는 백신도 이건 없는 백신 같은 상황이죠. 것들은 아직까지 개발된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은 일본을 뭐 자주 찾거나 이런 것을 좀 미리 예방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은 아까 말씀하신 기본적인 예방 수칙을 지키는 것 외에는 일단 큰 방법은 없는 거네요. 다른 방법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 우리가 사실은 여행을 갔을 때 많이 아픈 사람이랑 만난다든지 혹은 일반 대중하고 아주 좀 밀접한 접촉을 한다든지 하는 예. 것은 상당히 드문 일이거든요. 그런다 할지라도 여행한 후에 우리나라에 돌아왔을 때 어떤 증상이 있고 그 증상이 잘 낫지 않는다 그러면 바로 병원에 가셔서 진단을 받아보시는 것이 중요하고 네. 그 진단을 받은 이후에도 증상이 계속 악화된다 그러면은 3차 병원에 가서 이 진단이 맞는가 어떤 병원인가를 좀 더 확실하게 하는 것이 지금은 중요한 시기라고 볼 수는 있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백순영 가톨릭대 의대 명예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